자, 시정전시과부터 볼까요? 시정전시과. 자,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역분전 시기만 한번 적어볼게요. 역분전 태조. 자, 그 다음에 전시과. 우리가 앞에서 전시과의 특징 살펴봤고요. 자, 전시과는 크게 시정전시과부터.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 자,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부터 시작됐고요. 말 그대로 시작됐기 때문에 시정전시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구한테 나눠주는 건지. 자, 시정전시과는 일단 기준부터 한번 볼게요. 시정전시과 같은 경우는 인품, 그 다음에 관품을 기준으로 하죠. 인품과 관품을 기준으로 해요. 인품이라고 하는 건 사람 됨됨이.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이 또 하나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관품이라고 하는 건 18등급으로 나누어서 문신과 무신, 그 다음에 직관과 상관에게 나눠준 거예요. 문무, 직산관에게 지급하였다. 여기서 직산관이라고 하는 건 전현직. 자, 직관이 현직이에요. 그 다음에 산관이 전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무, 직산관이라고 하는 건, 자, 원래는 1품부터 9품까지 있죠. 고려시대 관품이 1품부터 9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정일품, 종일품. 자, 그러면 모두 다 18등급이 되겠죠. 정종, 정종 이렇게 나눠지면 18등급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문무는 문신과 무신 모두에게 나눠졌다. 그 다음에 직산관은 현직, 전직에게 나눠졌다. 그래서 18등급으로 나누어서 문무, 직산관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관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18등급이라고 얘기했지만, 요 경종 때 시정전시과에서는 공복을 기준으로 했어요. 시정전시과에서는 공복을 기준으로 했다. 공복이라고 하는 건 경종이죠. 그 전의 왕이 광종이죠. 즉 광종 때 만들어 놓은 그 신하들의 옷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옷 색깔이 자단비녹이었어요. 자단비녹이었는데 자색, 단색, 비색, 녹색.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 안에 자색은 몇 등급, 단색은 몇 등급, 다시 등급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공복을 기준으로 했었다라고 하면 시정전시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정전시과는 인품과 광품을 기준으로 했었다. 그럼 역시 인품이 들어가면 이게 별로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개편을 하게 되죠. 자, 시정전시과를 한번 고쳤어요. 개정전시과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쳤네. 개정전시과. 자, 개정전시과는 목종 때. 자, 그러면 문제가 됐던 게 인품이었죠. 그래서 인품을 빼버렸어요. 이제는 관품만을 기준으로 하죠. 자, 그래서 관품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인품 빼고 관품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관품으로 일원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관품만 기준으로 한다. 자, 관품만 기준으로 하면 똑같아요. 제가 여기다 따라 안 써도 되겠죠? 18등급이고 문신과 무신 다 주고 그 다음에 직산관 다 주고 그래서 관품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의 특징, 또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에서는 군인전을 지급을 하게 되죠. 군인전을 지급하게 된다. 자, 그래서 개정전시과는 다른 말로 군인전시과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건 무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무관은 장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2군 6위의 중앙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인 계급이라고 중류층, 중인이 아니고 중류층 계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려시대에는 그러니까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중류라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중앙군이면 왕실과 그 다음에 왕을 지키는 그런 군대를 말하죠. 그 사람들한테 군인의 역을 하는 대가로 땅을 줘요. 말하자면 수조권을 지급하는데 그런 거를 군인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군인전이라고 하는 건 중앙군, 즉 2군 6위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군에게 군인전을 지급했다. 자, 그러면 군인전을 지급한 이유는 이때가 목종이죠.
자, 목종이면은 앞에 성종 때 거란에 1차 침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목종 다음이 2차 침입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이랑 한번 싸웠고 앞으로 싸울 예정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쯤 거란하고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란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군인전을 지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 전시과를 다른 말로 군인 전시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한회과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하게 되죠. 한회과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하게 돼요. 한회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앞에서 관리들을 아까 몇 등급으로 나눴다고 했냐면 18등급으로. 자, 그런데 이 18등급 이외의 그보다 더 낮은 그런 관리들이 있었어요.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18등급의 관리들 말고 그거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한회과라고 해서 다시 등급을 나누어서 땅을 줬었던 걸로. 그래서 그렇게 한회과라고 하는 걸 지급을 했었던 시기가 바로 개정전시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정전시과를 한 번 더 개편을 해서 이제는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시과를 경정전시과라고 그래요. 경정전시과. 자, 개정전시과에서 이제 마무리 한 번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경정전시과. 자,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에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경정전시과 때 차이점 뭐냐? 개정하고 경정의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했어요. 현직관리에만 지급한다. 현직관리에만 지급. 자, 그러면은 문무직상관 중에서 누구한테만 지급하는 거예요? 직관에게. 그렇죠. 문무직관에게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무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직관에게만. 직상관이 아니고요. 이제 상관 빼고, 상관은 전직이라고 했으니까 전직 빼고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나누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걸 지급하기 시작해요. 공음전. 그래서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5품 이상의 귀족에게, 5품 이상의 고위관리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공음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세습이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문벌귀족을 성립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거죠. 5품 이상의 귀족한테 준다. 그래서 문벌귀족한테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벌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된 토지가 바로 공음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무산계 전시과를 지급하기도 하죠. 자, 무산계 전시관 여러분 책으로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개정 전시과에서 무산계 전시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토지가 뭐냐면 여러분 책에는 지금 별사과라고 나와 있어요. 별사과. 그래서 이런 무산계 전시과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설명을 또 하나 해야 되겠죠? 자, 중국에서는 문산계와 무산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문산계는 뭐냐면 문관, 무산계는 뭐냐면 무관. 간단하죠. 그러니까 문산계, 무산계라고 하는 건 문산은 문관, 무산은 무산계는 무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려에서는 이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려에서는 문산계는 문무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특이하게도 문산계라고 하는 게 문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관과 무관을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산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무산계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이 문무관 말고 향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진의 추장이라든가 탐라의 왕족이라든가 그러니까 중앙 관리들 말고 지방의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탐라의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무산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하면 중앙관리. 여기는 이제 중앙관리 말고 나머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의 문무관, 문무신 말하자면은 문산계, 무산계랑
중국의 무상계 무상계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상계 전시가를 줬다는 건 이 사람들한테도 토지를 줬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무상계 전시가가 지급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별사과라고 해서 승려나 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도 있었죠. 승려는 스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종류를 보겠지만 절에 주는 토지가 있어요. 사원전. 절에도 토지를 줘요. 근데 그 절에 있는 승려들한테 또 따로따로 토지를 줘요. 그래서 절에 주는 토지는 사원전, 승려들한테 나눠주는 건 별사전.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승려 토지가 따로따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공음전, 그 다음에 무상계 전시과, 별사과 이런 것들. 자, 요거는 지울게요. 밑에 또 설명을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한회과를 폐지하게 되죠. 자, 앞에서 한회과를 실시했던 거는 개정전시과, 그런데 한회과를 폐지한 건 경정전시과. 그럼 한회과를 폐지했다는 건 18등급의 관리들 이외에 따로 줬던 사람들을 없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디에 포함시켰냐면 18등급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전부 다 18등급으로 흡수를 해버리고 이렇게 따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외로 주는 토지를 없앴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한회가라고 하는 건 18등급의 관리 이외의 사람들한테 주던 토지인데 그 외로 주던 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18등급으로 포함을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한회과 폐지. 그래서 경정전시과에서는 공음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에서는 군인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문무직상관에게 다 줬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시과는 개정전시과,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에서 이렇게 특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각 시정전시과의 특징, 개정전시과의 특징, 경정전시과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시과라고 하는 토지가 고려시대 고려시대를 이제 토지를 나눠주는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제도였었죠. 자, 그런데 이 전시과가 처음부터 고려시대의 이 중간부터 고려시대의 경종 때부터 끝까지 운영된 거는 아니에요. 중간에 없어져 버려요. 제도가. 자, 그러면 언제 전시과 제도가 붕괴됐냐? 자, 전시과 제도가 붕괴된 건 언제냐면 무신집권기. 자, 무신집권기에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죠. 자, 전시과 제도라는 건 그러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전시과라고 하는 건 관리들을 등급을 나누어서 토지를 나눠주는, 물론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는 뭐였죠? 수조권이죠. 그래서 수조권을 나눠주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관리들한테 토지를, 수조권을 나눠주는, 월급으로 나눠주는 제도가 사라진 거죠. 자, 그러면 관리들한테 월급으로 수조권을 주는 제도는 없어졌네. 자, 그럼 왜 없어졌냐?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무신집권기가 되면서. 자, 여러분, 문신과 문무관 중에서 토지를 더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문관이에요. 물론 이 경정전시가 때 하나 더 쓰면, 자, 문무관의 문무 차별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신에게 조금 더 지급하게 되죠. 무신에게 무신우대, 말하자면 무신에게 조금 더 토지를 더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문관에게 토지를 많이 주는 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문관과 무신 중에서 누구한테 토지를 더 많이 줬냐면 문관에게 훨씬 더 토지를 많이 줬죠. 왜냐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 기본적으로 숙문천무, 우리 앞에서 배웠죠. 무신정변할 때 숙문천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훨씬 토지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무신이 정권을 차지했고, 그러면 등급은 낮은데 이 사람들이 권력이 높은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최충원이나 최후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은 무관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공무원 등급표에, 월급표의 등급에 따라서 월급을 나눠주는데, 말하자면 땅을 나눠주는데, 수조권을 나눠주는데, 그렇게 공무원 등급표에 따라서 월급을 나눠주면 무신인 내가 받는 월급은 문신이 받는 것보다 더 조금이다. 하지만 권력은 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공무원 등급표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월급은 내가 조금 받아.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면은 무신들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 남의 땅을 뺏어서 내 땅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공무원 등급표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땅을 뺏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시과 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함부로 무신들이 땅을 뺏어서 자기 땅으로 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농장 경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농장이라는 게 실제로 뭘 키우는 농장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넓은 토지를 차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신들이 넓은 토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시과 제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월급을 뭐로 주는 제도가 없어진 거죠? 수조권으로 주는. 자, 그럼 이제 월급을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수조권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럼 월급으로 뭘 주냐? 그냥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현물이라고 하고, 자, 현물과 함께, 그러니까 현물, 이걸 우리가 녹봉이라고 하는데 이때 경정 전시가 때 여기 문종 때 실시됐잖아요. 자, 실제로 문종 때 하나 더 마련된 제도가 녹봉 제도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월급으로 두 가지를 받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는 전시과, 또 하나는 녹봉. 두 개를 받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둘 중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그치, 수조권 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공무원들은 월급으로 뭐만 받아요? 물건, 그렇죠, 현물, 녹봉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봉이라는 거 뭐 쌀이나 옷감 같은 아예 세금을 걷는 걸로 주는 게 아니고 권리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건을 받고 있었는데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면 이제는 뭐만 살아남냐면 녹봉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물 녹봉을 월급으로 받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신집권기가 되고 나중에 알죠 여러분? 무신집권기 100년 동안 뒤에 40년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몽골이랑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원간섭기가 된 거예요. 그때쯤 원간섭기 때쯤. 자, 그때는 나라의 재정이 이제 바닥을 칠 때고 그러니까 월급으로 현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관리들한테 그 현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현물이 부족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조권을 주는 제도가 실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녹과전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지금 토지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우리는 지금 변천을 하고 있으니까 한 장 더 넘기시면 전시과 제도의 붕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먼저 봅시다. 자, 전시과 제도가 붕괴가 되고 그 대신 현물로 나눠주기 시작한다. 그거를 녹봉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녹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다시 수조권을 나눠주게 돼요. 그런 걸 녹과전이라고 그래요. 자, 녹과전이라고 하는 거 원종 때. 원종은 누구냐면 원간섭기 시작된, 기억나죠? 아까 세조 만나러 쿠빌라이 만나러 갔던. 자, 이 녹과전이 실시가 된 게 원종 때고, 자, 그러면 녹과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현물, 녹봉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 쉽게 말하면 현물 녹봉을 나눠줘야 되는데 부족해. 그래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조권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다시 수조권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수조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이 수조권은 어디에 수조권만 나눠주냐? 역시 경기도의 수조권만 나눠줘요. 그래서 경기 8현의 수조권만 나눠준다. 경기도의 수조권만 나눠주기 시작하죠. 자, 그거를 녹과전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이미 이런 높은 사람들, 말하자면 뭐 이제 원간섭기는 권문세족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대농장을 경영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대농장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넓은 땅을 뺏어서 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녹과전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고요. 자, 또 그러는 과정에서 가로 3번 사패전이라는 게 나와요. 사패전 한번 봅시다. 원래 사패전은 토지가 아니고 개간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증명서. 자, 말하자면 몽골과 싸우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원간섭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너무나 국토가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간을 해서, 개간이라는 건 못 쓰는 땅을 농경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농경지로 만들면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준 거예요. 이거 너 해, 너 가져. 또는 뭐 너한테 세금을 좀 덜 받을게. 자, 이런 식으로 권리를 준 거를 원래는 사패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간 허가증. 자, 그런데 그렇게 개간을 허가를 받으면 결국에는 그 땅을 또 자기 땅으로 넓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원래 개간을 하게 되면
일정 권한을 주는 거지 그 땅을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사적으로 다 유용을 해버리게 되니까 다 내 땅 만들어버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패전이라고 하는 개간 허가증을 발행했으나 이거를 사적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농민들을 괴롭히는 데 쓰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고려 말에 이렇게 이제 사패전까지. 자, 그리고 이 녹과전이라는 게 나중에 문제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고려 말쯤 되면, 고려 말이라는 게 이제 공민왕 이후에 고려 말쯤 되면 대부분의 땅에 대한 수조권을 다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되고요. 권문세족은 친원파들을 말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지만, 자, 고려 말에 새로 등장한 세력이 누구였냐면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한 뒤에 나라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과전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고려 말에 있었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시과예요. 그래서 전시과를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되죠. 자, 전시과는 시정전시과,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 자, 그래서 어느 전시과가 어느 왕 때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특징이겠죠. 여기서는 군인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현직에만 줬고 공음전 지급했고 한 해가 없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역분전부터 순서대로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전시과의 각각의 특징들. 시험에는 변천을 골라라, 또는 어느 왕 때 바뀌었냐, 또는 뭐 변화된 뭐 순서를 연결해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전시과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가 안 본 거 있죠? 토지의 종류 안 봤어요? 토지의 종류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안 본 게 토지의 종류, 토지의 종류 한번 봅시다. 자, 토지의 종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시과. 자, 관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종류라는 건 누구한테 나눠주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대상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전시과 또는 과전이죠. 이거는 그냥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 됐어? 그럼 나 월급을 받겠죠? 그 월급을 전시과라고도 하고 또는 과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을 전시과 또는 과전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공음전.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에게 나눠주는 토지예요. 그런데 공음전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일단 오품 이상의 귀족들이 가져가는 토지이기도 하지만 세습이 가능한 토지이기도 해요. 자, 앞에서 우리 기억나요? 전시과의 특징 중에 세습은 불가능하다. 자, 하지만 예외는 있다. 자, 그래서 세습이 가능한 토지도 있다고 했죠.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시과예요. 영업전은 아니 전시과란다. 그게 바로 공음전. 영업전은 5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공음전이죠. 자, 거기 보시면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말하면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 됐어요. 그럼 전 기본으로 월급 받겠죠. 월급을 뭐라 그래요? 전시과 또는 과전. 자, 그런데 제가 등급이 막 올라가요. 말하자면 승진을 했겠죠. 그래서 오품 이상 올라가면 제가 과전에다가 더 받는 토지가 뭐냐면 공음전인 거예요. 보너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품 이상 되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봅시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한인전 나와 있죠. 한인전. 자, 한인전은 육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재 중에서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토지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육품 이상의 하급 관리 자재 중에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을 동정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토지를 한인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군인전. 군인전은 아까 말했죠. 중앙군, 이군 유위의 중앙군에게 지급하는 토지. 자, 그리고 구분전. 자, 구분전이라는 건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토지. 자, 그 다음에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 공예전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 사원전은 사원이니까 절이죠. 절에 지급하는 토지. 그 다음에 외역전은 향리. 향리도 공무원이니까 월급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 중에 향리에게 주는 건 외역전. 자, 그 다음에 공신으로 책봉이 되면 공신전. 그리고 별사전은 아까 승려나 풍수지리업자에게 따로 주는 거. 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가진 소유의 토지를 민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일단
영업전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영업전. 여러분 오른쪽에 설명 보시면 영업전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뭐가 가능한 토지? 세습이 가능한 토지. 그래서 아까 5개라고 했죠? 처음에는 공음전, 그 다음에 공신전, 그 다음에 군인전, 외역전. 그리고 왕실은 사라지지 않죠. 왕실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뭐였어요? 내장전. 그렇게 해서 5개.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영업전. 자, 영업전은 공음전, 그 다음에 공신전, 그 다음에 내장전, 왕실에게 지급하는 토지. 자, 그 다음에 외역전, 향리에게 주는 거. 군인전, 군인전은 직업군인에게 주는 거죠. 중앙군, 2군, 6위에 중앙군에게 주는 거. 자, 이렇게 5개는 영업전이에요. 영업전은 뭐가 가능하냐면 세습이 가능하다. 자, 원칙은 세습이 안 되지만 이렇게 5개는 세습이 가능해요. 이걸 영업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자,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되죠. 자, 여기서 제가 직역이라고 얘기했죠. 직역이라고 하는 거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의무, 이거를 직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뭔 말이야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는 직업.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중앙군. 그런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아들이 중앙군을 대를 이어서 하게 돼요. 이런 걸 세습이라고 하죠. 자, 우리 아버지가 향리였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들이 향리를 세습해요. 자,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 아버지가 향리였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나라로부터 월급으로 토지를 받았겠죠. 수조권, 토지라고 표현했지만, 자, 수조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칙은 아버지가 예를 들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라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향리가 됐어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받았던 땅 말고 따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수조권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아버지도 향리고 나도 향리면 우리 아버지의 토지를 내가 그대로 세습하면 거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직역을 세습하면 토지를 세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5개 지금 제가 영업전을 여기다 써놨는데, 이 중에서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되는 건 어떤 걸까요? 아까 향리에게 주는 거 뭐였죠? 외역전. 그 다음에 중앙군에게 지급하는 거 군인전. 자, 그러니까 이 2개는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되는 거예요. 자, 직업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된다. 길잖아요, 말이. 이거를 탁 줄이면 뭐라고 하냐? 전정연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 전정연립으로 세습되는 토지가 뭐냐? 전정연립으로 계승되는 토지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2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전정연립의 형태로 세습되는 게 뭐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되는 게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정연립으로 세습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전정연립의 형태의 토지가 뭐냐 물어보면 외역전, 군인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영업전 5개 중에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얘랑 이렇게 2개 찾으면 된다. 자, 그래서 토지의 종류 한번 살펴봤고, 자, 이 중에서 그러면 지금 토지가 뭐 한 12개 나와 있네요.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토지가 2개 있어요. 이거는 외워야겠죠. 무조건. 물론 제가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서 딱 2개만 외우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게 시험에 다 나와요. 예를 들면 공회전이 뭐냐? 자, 예를 들면 내장전이 뭐냐? 그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게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시험에 특히 유독 잘 나오는 게 2개 있어요. 그 2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한인전, 2번째는 구분전. 이 2개는 유독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외워야 되겠죠. 유독 잘 나오니까. 자, 그래서 한인전은 아까 잠깐 나왔죠. 6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제 중에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어. 왜냐면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과거 시험 볼 만큼 나이가 안 됐거든. 그럼 나는 아직 관리가 안 됐어.
그럼 우리 집은 뭐 먹고 살아? 그래서 나라에서 한인전을 좀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한인전을 받아서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자, 내가 만약에 과거에 합격해서 공무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면 나는 나라에다가 한인전은 반납하는 거예요. 자, 그 대신 나는 공무원이 됐으니까 뭘 받으면 될까요? 과전. 아까 전시과라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1번 있죠? 1번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 6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제 중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거는 한인전.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관직에 오르게 되면 한인전은 반납, 과전은 이제 받는 거죠. 전시관을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구분전. 구분전은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토지. 그래서 유가족 나오면 구분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한인전 그리고 구분전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러분 왼쪽에 전시과의 토지 지급 액수. 전시과의 토지 지급 액수 하나 더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경정전시과. 아까 경정전시과란다. 시정전시과부터 봅시다. 시정전시과,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쭉 한번 비교해 보시면 토지 지급 액수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토지 지급 액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런데 개정전시과에서는 자, 시지의 경우 뒤에 세 칸은 못 받는 사람도 있죠. 자, 말하자면 시지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뒤에 세 칸은 그러니까 18, 17, 16 등급까지는 아예 시지를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자,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로 한번 가보세요. 경정전시과는 자, 시지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4칸이죠. 4칸. 그러니까 18, 17, 16, 15 등급부터 아예 시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전에 지급 액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시지 지급 액수와 그 다음에 전지 지급 액수 중에 더 많이 줄어든 건 어떤 걸까요? 자, 시지 지급 액수와 전지 지급 액수 중에 감소폭이 큰 건, 제가 지금 똑같은 질문을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감소폭이 큰 건 어떤 걸까요? 시지 지급 액수. 쉽게 말하면 확 줄어든 건 어떤 거야?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1등급만 한번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자, 시정전시과에서는 전지 110, 시지 110. 개정전시과에서는 전지 100, 시지 70. 그런데 경정전시과에서는 전지 100 똑같지만 시지는 50으로 더 많이 줄었죠. 즉 감소폭이 크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이 줄어든 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시지 지급 액수의 감소폭이 훨씬 크다. 그래서 시지는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자, 뒤에 몇 칸 비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개정전시과에 뒤에 3칸 비었어요.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는 뒤에 4칸 비었어요. 그래서 16품부터는 16등급부터는 못 받고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에서는 15등급부터는 못 받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몇 칸 비었는지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시과 제도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 경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봅시다. 한번 넘겨보시면 경제활동 나와 있어요. 경제활동으로 가볼까요? 자, 나머지 경제활동 간단하게 나머지 경제활동 한번 봅시다. 자, 경제활동에서 귀족. 자, 귀족은 어떻게 잘 사냐? 어떻게 사냐? 잘 살지. 그런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냐? 귀족들한테는 원래 자기가 가진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무원이 되면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네요. 그 월급이 과전이었고 자, 5품 이상 올라가면 공음전 받죠? 공신되면 공신전 받는데 자, 아까 우리 영업전 이 중에서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뭐라고 했냐면 공음전과 공신전이에요. 그러면은 공음전과 공신전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대를 이어서 물려주다 보니 결국 그 땅이 내 땅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적으로 소유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전과 세습 토지에서의 조세라고 되어 있죠. 공음전과 공신전 같은 경우는 거의 자신의 토지처럼 돼버리더라.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문종 이후에는 녹봉도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문종 때 이후에 녹패를 받아요. 거기 보시면 관리를 47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은 400석을 받고 최하 47등급은 10석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패를 가져가면 이제 이렇게 월급을 또 따로
쌀로 주는 거나 옷감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소유지나 노비로부터의 수입이 있고 농장을 확대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귀족들의 사치 생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귀족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농민들은 어떠냐? 말할 것도 없죠? 가난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농민들은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더라. 자, 농민들의 경제 기반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말하자면, 더군다나 내 땅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농민들은 대체적으로 엄청 가난하구나. 자, 그러면 농민들은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농업 기술의 발달. 자, 그럼 어떻게 농업 기술을 발달시키냐? 첫째, 수리시설과 농기구 발달 읽어보시고, 자, 2번에 보시면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 일반화된다. 자, 소를 이용하는 걸 우경.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하니까 사람이 쟁기질하는 것보다 더 땅을 깊이 갈 수 있죠. 이런 걸 심경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자, 시작. 그 다음에 확대가 있어요. 시작은 다른 말로 보급이라고 하고, 확대는 다른 말로 일반화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금방 우리 나왔던 소를 이용한 우경이 실시되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일반화된 건지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의 일반화라고 했죠. 일반화는 다 한다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한다. 그래서 일반화된 시기가 바로 고려시대구나. 이게 만약에 보급되었다라고 하면 삼국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대가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급인지 일반화인지, 이 보급이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일반화가 확대니까 이렇게 단어의 차이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의 일반화가 고려 전기, 그 다음에 시비법의 발달. 시비법이라고 하는 건 걸음 주는 방식이고요. 삼국시대는 없었어요. 고대에는 없었고, 시비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등장한 건 고려시대부터. 시비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고려구나. 고려시대로 들어왔구나. 고려시대 전에 삼국시대 고대에는 시비법은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시비법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걸음 주는 방식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그전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력 회복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농사를 한 해 지었는데 이게 땅이 더 다시 기운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말하자면은 땅을 쉬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휴경농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1년 농사 짓고 1년 쉬어요. 아니면 1년 농사 짓고 2년 쉬는 거예요. 그래야 지력이 회복돼서 다시 그만큼의 수확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다 걸음을 줘버리면 지력이 빨리 회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매년 지을 수가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부 다 매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비법의 발달 그리고 연작의 확대죠. 말하자면 상경, 매년 농사 짓는 게 좀 늘어나긴 했지만 완전히 전부 다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아직은 아니다. 조선시대 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시비법의 발달,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가시면 윤작법의 보급. 자, 보급은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쵸, 시작. 그래서 윤작법의 시작. 윤작법이라고 하는 건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짓는다라고 해서 돌려짓기, 이걸 윤작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조, 보리, 콩 이렇게 3가지 짓는 거예요. 자, 봄부터 가을까지 조를 심어요. 그리고 나서 조를 수확한 후에 그 땅에다가, 똑같은 땅에다가 이제 보리를 심어요. 보리는 겨울쯤 심어서 다음에 봄까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에 2가지 작물 지었죠. 그리고 나서 보리 수확하면 거기다가 콩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콩을 1년 내내 제작하는 건, 재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달 재배하면 이제 콩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6개월가량은 남아요. 그럼 쉬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휴경. 자, 그래서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은 땅에서 돌려가면서 짓는다라고 해서 돌려짓기라고 하고, 다른 말로 윤작법이라고 하는데, 이 윤작법이 보급, 즉 보급은 시작,
시작됐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윤작법의 보급. 자, 그 다음에 후기로 넘어가면, 자, 후기는 몽골이 쳐들어올 때 그때쯤. 그러면은 몽골이 쳐들어오면 수도로 어디로 옮겼죠? 강화도로 옮겼죠? 그때부터 강화도에서는 간척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간척이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알죠? 갯벌 메꿔서 땅 만드는 거, 그게 고려시대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지도 보시면 지금 표시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진하게 표시된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이게 간척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해안선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좀 매끈해졌죠. 왜냐면 간척 사업에서 땅으로 메꿔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척 사업이 실시된 게 언제냐? 고려 후기부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려 후기부터 간척 사업이 시작되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또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양법의 보급. 보급은 다른 말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양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원래는 땅에다가 그냥 씨를 뿌려요. 이런 걸 직파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씨를 뿌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싹이 터서 벼가 자라야 되는데,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건 미리 모판에다가 모를 길렀다가 이걸 옮겨 심는 거를 이양법이라고 그래요. 자, 앙이라는 건 모종이라는 뜻이고 이는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양법은 모내기죠. 말하자면 모내기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모내기법은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이고 그게 조선으로 그러니까 고려죠. 이때는 고려로 들어온 건 고려 후기 또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양법의 보급.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양법이 모든 지역에서 실시된 건 아니고요. 남부 지방 일부에서만 실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양법의 보급. 자, 그 다음에 농상지묘의 소개. 자, 농상지묘가 소개됐다. 그러면 이 책은 우리나라 걸까요? 중국 책일까요? 이거는 중국 책이겠죠. 그러니까 가져온 거지. 그래서 소개. 자,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상지묘라는 책이 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목화씨 전래. 이거 다 알죠, 여러분?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문익점. 그쵸? 우리 배웠죠?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화씨를 숨겨가지고 들어왔고 그거를 자기 장인어른인 정천익이라는 사람에게 줘서 재배를 하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심었는데 몇 개 안 난 거지. 그래가지고 한 10개 심었는데 1개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심었어. 그랬더니 이번에 한 100개 났어? 그리고 그걸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널리 퍼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목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목화, 면화라고 하는 거고요. 면화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이 아무래도 면으로 이루어진 그런 옷일 거예요. 그 면을 만드는 소재고요. 그 다음에 옷감과 옷감 사이에 솜 알죠, 여러분? 그게 목화거든요. 솜을 넣으면 이제 따뜻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옷이 의생활이라고 표현하겠죠. 의생활이 확 좋아진 건, 개선이 된 건 조선시대 가서야 가능해요. 자, 목화씨가 보급된 거는 고려 말. 그 다음에 이게 확 전해져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의생활이 개선된 건 조선 초. 시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보급은 목화씨의 보급, 전래는 고려 말. 의생활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의생활이 개선된 건 조선 초. 자, 그러면 이렇게 농업기술이 발전하면 농민들이 확 잘 살게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농민은 알죠, 여러분? 여전히 농민은 가난하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농민들의 몰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의 발달. 수공업으로 한번 가봅시다. 수공업에서는 거기 약간 두꺼운 글씨 써있죠? 자,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 중심, 후기에는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 발달.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관청수공업이라고 하는 건 관청에서 수공업자들을 등록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라에서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관청수공업. 그 다음에 소수공업은 향, 부곡, 소할 때 그 소, 특수행정구역.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특수행정구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나라에 납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자, 후기에는 사원수공업, 민간수공업. 사원은 절. 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절에서 뭐 노비라든가 승려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원수공업. 그 다음에 민간수공업은 말 그대로 그냥 민간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후기에는 사원수공업, 민간수공업.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상업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상업 활동이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가게를 만들어서 가게에서 장사를 허락을 해준 거죠. 자, 나라에서 허락해준 공식 상인을 시전 상인이라고 그래요. 나라에서 허가해준 정식 상인을 시전 상인. 자, 그리고 개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는 또 시전 상인과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다시 시전 상인은 개경에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개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관영상점이 생겼는데, 관영상점은 그 이름이 좀 독특한 게 파는 물건이라든가 거래하는 물건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서적점, 주점, 다점, 약점 이런 식으로 뭐 약을 팔거나 차를 팔거나 술을 팔거나 책을 팔거나, 그래서 이런 걸 관영상점이라고 하고요. 이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상점은 고려시대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영상점 나오면 무조건 고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이 상점은 고려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영상점 나오면 무조건 고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시전상인, 관영상점. 자, 그 다음에 이 시전상인들이 장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보시면 경시서. 자, 시전상인을 감독하는 감독관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시서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상업 발달 볼까요? 지방에도 역시 시장이 있죠. 그래서 시장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생겨요. 행상. 그래서 이런 상인들 또는 상점들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 자, 그러다가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상업도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항구라든가 항구 근처라든가 아니면은 원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 여행자들이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걸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원을 근처로, 역원 이런 걸 근처로 해서 여러 가지 상업이 발전을 하기도 하죠. 자, 거기 보시면 상업 발달에서는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를 비롯한 항구들. 자, 이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주요 무역항이 되는 거죠. 국제무역항. 그래서 고려시대에 국제무역항으로 활용된 곳은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 자, 그 다음에 좋은 노를 따라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원이 발달한 곳에서 주로 활발한 활동을, 이제 상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고려 후기는 항구나 아니면은 원이나 아니면 좋은 노 이런 데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매제 시행이라고도 나와 있네요. 자, 전매제 충선왕 때 전매제가 실시되기도 하죠. 자, 이 전매제를 가견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전매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을 의염창이라고 그래요. 자, 가견법 실시, 의염창, 이거는 관청이니까 설치. 가견법은 법, 그 다음에 의염창은 관청. 가견법 실시, 의염창 설치. 충선왕 때 이런 전매제를 실시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화폐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화폐주조와 고리대의 유행. 자, 화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화폐에서는 최초의 화폐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초의 화폐부터 봅시다. 자,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초의 화폐가 있어요. 이 화폐가 건원중보라고 하는 화폐예요. 자, 건원중보는 성종 때. 자, 건원중보라고 하는 성종 때 만들어진 화폐가 있고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 철전이에요. 자, 철전은 재료가 철이라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금속 돈을 만들면 금속 돈을 뭘로 만드냐면 그러니까 구리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전이라고 부르죠. 동전에서는 구리를 많이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전이라고 하는데, 얘는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건원중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초의 화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화폐를 이 고려시대에서 많이 만들었던 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숙종때. 자, 숙종때는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화폐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의천은 누구냐? 숙종의 동생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의천이라는 사람은 송나라 유학을 갔다 왔는데 송나라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걸 보고 돌아와서 자기 형이 왕이니까 건의를 한 거죠. 우리도 만듭시다. 좋습디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주전도감을 설치했어요. 주전도감을 설치했다. 자, 주전도감. 동전을 주조하는, 전이라는 게 돈이죠. 돈을 만드는 도감이라고 하는 건 임시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관청. 그래서 화폐를 주조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화폐를 만들었는데 이때 만들어낸 화폐들이 해동통보, 그 다음에 뭐 사만통보 등등. 자, 제가 두 개만 썼는데 해동통보, 해동중보, 그 다음에 사만통보, 사만중보, 동국통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폐들을 만들었고, 자, 이때 만들어낸 돈 중에서 좀 특이한 것. 자, 이때 만들어낸 돈 중에 좀 특이한 돈이 뭐냐? 은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병은 다른 말로 활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은화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은화면 고액의 화폐가 되겠죠. 고액의 화폐를 만들었는데 은으로 만든 돈이기 때문에 은화. 자, 그래서 이 은으로 만든 은병이 좀 비싼 돈 말하자면은, 자, 그게 바로 은병 또는 다른 말로 활구. 요거는 은화니까 고액의 화폐다. 자, 거기 보시면은 사진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있죠? 거기 보시면은 원래 모습은 어떻게 생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호리병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술병처럼 생겼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지형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은화, 이거를 은병이라고 하고, 자, 여러분은 돈을 많이 만들었던 왕이 어느 왕 때? 숙종. 그리고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좀 비싼 돈이 은병이라고 하는 돈이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밖에서 안 썼지만 거기 보시면 충렬왕 때 쇠은, 공양왕 때 저화. 저화는 지폐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종이돈도 만들었었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건원, 중보, 그 다음에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만든 여러 개의 돈과 활구, 다른 말로 하면 은병,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화폐를 만들긴 만들었네. 네, 만들긴 만들었죠. 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급자족을 하거나 아니면 옷감이나 쌀을 가지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화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럼 나라에서 화폐는 만들었는데 쓰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관영상점 이런 데 있죠. 관영상점 이런 데서 일부러 돈을 쓰게는 했으나 여전히 유통은 제대로 안 됐다 라는 거. 왜냐면 일반 백성들은 거의 돈을 쓰지 않고 그나마 뭐 관영상점 같은 데 가서 뭘 살 수 있으면 귀족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족들이 아주 조금 사용하기는 했지만 유통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화폐까지. 자, 그 다음에 고리대의 성행 가볼까요? 고리대의 성행. 자, 고리대라는 건 뭔지 알죠, 여러분? 나라가 아니라 그 돈을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엄청 받는 거. 사채. 지금으로 하면은 그런 거를 고리대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고리대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런 걸 보라고 그래요. 자, 보라고 하는 건 고리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자, 일정 기금을 마련해요.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요. 그럼 여기에서 이자가 생기겠죠? 자, 이 이자만 가지고, 이 기금은 놔두고,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어떤 공적인 공공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표에 보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학보, 경보, 광학보, 제위보, 팔관보, 금종보 등등.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어느 왕 때 만들어진지를 알아야 되는 건 제위보. 제위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제위보라고 하는 건 어느 왕 때 만들었냐? 광종 때. 자, 그리고 목적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보. 제위보. 보는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까지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학보는 뭐 하려고 만들었어? 학교 지원하려고. 자, 경보는 왜 만들었어? 경전 만들 때 보태려고. 팔관보는 왜 만들었어? 팔관회 할 때 보태려고 하는 거죠. 자금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어요. 이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어느 왕까지인지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충 목적은 뭔지 요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어느 왕 때 것까지인지는 알아야 되는 건 제위보. 제위보는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 목적은 뭔지 좀 자세히 알아둬야 되는 건 이 중에서 제위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제 무역. 경제 마지막 무역이에요. 자, 고려의 무역은 공무역 중심이다. 네, 무역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공무역 중심이고. 자, 그 다음에 국제무역항으로 활용된 곳은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 그래서 예성강 나오면 그냥 뭐 병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어느 나라와 주로 무역했는지 쭉 나와 있죠. 자, 제일 절친인 나라가 어디였죠? 고려와 송. 예,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송나라와 가장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수입품, 수출품 나와 있고요. 무역로 나와 있는데 특히 여러분이 여기서 봐둬야 될 거는 수입품, 수출품. 요건 좀 봐두세요. 시험이라는 게 점점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한국사는 특히 시험이 점점 디테일한데 시험이 디테일하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확인해둘 내용은 많아진 거죠. 시험이 디테일해지면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봐둬야 될 내용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수입품과 수출품도 시험에 나온다. 수입품, 수출품. 거기 보시면 나라마다 수입품과 수출품이 달라요. 거란하고 다르고 여진하고 좀 다르고 일본하고 좀 다르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입품, 수출품은 봐두시는데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무역할 때는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통일신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물품은 비슷해요. 나라만 바뀔 뿐이지.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 사오는 건 이때 이제 송나라겠죠. 중국에서 사오는 건 주로 비단이나 서적이나 약재나 도자기나 그런 거 사와요 주로. 왜냐면 그런 거 중국이 잘 만들거든. 그리고 우리가 잘 만드는 거 수출하겠죠. 우리는 뭘 잘 만드냐? 금, 은, 세공품. 그 다음에 나전, 칠기. 그 다음에 고려하면 또 우리 생각나는 거 인삼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주로 수출하겠죠. 그래서 주요 수출품과 수입품을 살펴보는데 이거를 제가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 대략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죠. 중국에서 주로 중국 잘 만드는 거 사오겠지. 주로 우리가 잘 만드는 건 어떤 거지? 그래서 한번 봐두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란과 여진과 우리 열심히 전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개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싸웠지. 하지만 또 무역은 해. 또 이렇게 좀 개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외교에 굉장히 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싸움대로 하되 외교는 외교대로 하고 무역은 무역대로 해요. 그래서 주로 뭘 사고 팔았는지도 한번 봐두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거란과 여진은 자, 모피나 말이나 은 얘네들은 이런 거 잘 많거든요. 가지고 와.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얘네들은 뭐 식량 또는 무기 아니면 농기구 이런 거 사가기도 하죠. 서적이나 이런 거 사가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은 활발하지는 않다. 별로 활발하지는 않았다. 자, 하지만 얘네들은 수은이나 황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인삼, 서적 등과 가져갔다. 바꾸어 갔다. 자, 그다음에 아라비아. 자, 아라비아라고 하는 건 서남아시아, 인도 이쪽이에요. 이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드나들었냐면 통일신라 시대부터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고려 시대도 역시 송을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오는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서양에 알리게 되죠. 자, 뭐라고 했겠어요? 고려라고 했겠죠, 고려. 근데 이제 꼬레라고 했겠죠, 꼬레. 그래서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서양에 알리게 된 게 바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구나. 자, 뭘 사고 팔았는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로 넘어가면서 원나라와 무역이 활발해지는데 이때는 사무역이 주로 활발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원래는 공무역 중심이었는데 원간섭기로 넘어가면서 사무역이 많아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무역에서는 여러분이 특히 한 번 더 봐둘 거는 수입품과 수출품을 한번 자세히 봐둘 것.
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최근 들어서는 시험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서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중세의 경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중세의 사회로 넘어가도록 합시다.